안녕하십니까. 최상천의 사람나라. 오늘은 한류시대 9번째 분단 70년 남은 3대 기적, 북은 3대 세습, 이렇게 70년 사이에 아주 극명하게 거의 정반대에 가까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말을 쓰잖아요. 같은 역사를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단 70년 만에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을 연출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따져봐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진할 수 있는가? 좀 더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8년도에 BTS가 뉴욕에서 공연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요, 대부분은 이제 청년층이 압도적으로 많지만은 요즘은 중년층까지도 아주 이 공연에 나와가지고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여하튼 이 공연의 입장료가요, 대만에서 이제 블랙핑크가 공연한 데 보니까 일반 입장권이 37만 원이래요. 근데 그 돈을 10대 젊은 청소년들이 부담하기는 큰 돈이죠. 근데요, 발매하자마자 바로 매진돼 버리고 윗돈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근데 여기 이 모임은요, 자발적으로 자기 돈 내가지고 나와가지고 같이 노는 거거든요.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자기가 거의 모르는 한국어도 그죠? 따라 부르는 거예요. 떼창, 떼춤. 이래가지고 일종의 새로운 세계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 문화의 본질이 뭘까? 자유와 공동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롭게 자기 선택에 의해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뻘쭘하게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게 한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한류를 통해 가지고 세계 문화를 지금 자유로운 세계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세계사적인 현상이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래 사진은요, 북한의 아리랑 공연입니다. 여기 써놓은 거 보면 무궁번영하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이여, 이러나요. 아예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래요. 조선은 김정일의 조선이라고 그러고. 개인 숭배가 신격화도 넘어서 버렸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민족의 태양이라고 그러고. 이 모임은요, 국가가 기획하고, 국가가 동원하고,
여기 그 동원된 사람들은 남이 만들어 놓은 춤이랄까, 카드 섹션이랄까 할까 있잖아요. 그죠? 이 만들어 놓은 그런 디자인에, 그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동작이라는 게 일체 허용되지 않는 로봇에 불과돼 버려요. BTS 공연에 온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여기 온 사람들의 로봇 행동, 여기서 보면 그죠? 카드 섹션 하죠. 10만 카드 섹션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김일성 뭐 이런 글자를 만들어내기 해가지고 한 개인은 그죠? 뭐예요? 카드 섹션 그 섹션 하나에 불과해요. 인간을 그렇게 비인간화 만들어버린 게 바로 북한이다. 보세요. 남과 북은 자유롭게 공동체적인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남쪽은, 북은 인간을 로봇화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동원하고 있고, 이런 어떻게 극과 극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을까? 이 원인이 뭘까? 같은 민족인데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다. 이거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최소한도 고려 이후, 그러니까 900년대 초반, 고려 이후는 지금까지 1000년 이상 한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도 같이 겪었죠. 언어도 같고 역사도 같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족이 뭐 북방계가 있고 남방계가 있고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단일 민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달라졌죠. 그렇죠? 나라가 달라지니까 제도가 달라지고 체제가 달라집니다. 미소 분할 점령을 하는데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체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 군정을 할 때도 그죠? 소련 군정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미국 군정도 미국 시스템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죠.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 핵심 자유권을 보장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조선공산당 기관지 해방일보가 발간이 됩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미 군정 때 초기에는요, 미 군정 때가 더 자유로웠다니까요. 군정이라고 하면 무슨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다스린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선공산당도 인정했잖아요. 거의 모든 정당을요, 등록만 하면 되도록 인정했어요. 그런데 소련은 처음부터 공산당 명령체제를 북한에 딱 구축을 합니다. 세팅을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세팅해요? 미 군정, 그 다음에 김일성을 통해서 세팅하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유지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는 곧바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 주체가, 점령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남북에서도 그 시스템이 전혀 다른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정권인데요. 북한 정권은요, 인민민주주의 정권 아닙니다. 인민공화국 아닙니다.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 이름은 다 포장지에 불과해요. 포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다 포장에 불과해요. 그건 진짜 모습은 뭐냐? 스탈린이 딱 지령을 해가지고 만든 나라가 김일성 정권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단독정부를 먼저 세운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북한이 단독정부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게 김일성 정권입니다. 스탈린이 지령을 내려요. 45년 9월 초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는 좋아. 네가 북한 먹어. 이래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일성을 낙점을 한대. 왜 낙점했냐? 김일성이요, 소련 국동군의 끝비단이에요. 끝비단 대위예요. 대위. 소련말 끝비단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캡틴이에요. 끝비단 이름은 김일성이 아니고 그때 소련 휘하에 있을 때, 소련군으로 있을 때 진지첸이에요. 그러니까 소련군 대위 진지첸을 북한의 최고 영도자로 누가 지명을 한다? 스탈린이 지명한 겁니다. 그리고는 스탈린이 9월 20일 날 소련 군정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전보를 쳐요. 그래가지고 진지첸을 전면 지원하라. 명령합니다. 그게 북한 정권이 수립된 거예요. 그게 지금 자료로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괴뢰 정권이 탄생하죠. 그죠? 그래서 소련 군정에서는 이 진지첸을 위대한 민족 영웅으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북한 사회에 먹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진지첸 대위를 뭐로 바꿔치기 하냐면 전설적인 항일 인물 김일성 장군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때 김일성 나이가 만으로 32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슨 김일성이 저렇게 젊어 안 믿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평양에서 이 정치쇼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김일성을 국가 수반으로 밀면서 일사천리로 김일성 정권을 내리꽂습니다. 말하자면 소련에서. 그래서 해방되고 불과 6개월 만에 김일성 단독 정권이 섭니다. 누가 세우죠? 소련 군정이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소련 군정은 이제는 빠지고 명목상만 빠지죠. 그렇죠? 그 김일성 정권이
전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이제 속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이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제 새로 밝혀진 자료들에 의할 것 같으면은 이건 전부 소련 군정에서 다 짜놓은 거예요. 짜놓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북한은 김일성 국가다. 이걸 인정한 게 46년 10월입니다. 10월 1일 날 북한에 최초로 이제 종합대학을 설립을 하는데 그 종합대학 이름을 김일성 대학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건 뭡니까? 북한은 김일성이 거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감히 서울대학교를 있잖아요. 그죠? 이승만 대학교다. 이건 태통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버드를 워싱턴 대학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김일성 정권 자체가 괴뢰 정권이겠죠. 당연히 꼭두각시겠죠. 시킨 대로 다 하는 겁니다. 괴뢰 국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북한을 소비에트로 만들어요. 소련식으로 만들어요. 핵심이 뭡니까? 토지 국유화. 근데 국유화가 바로 되지는 않아죠. 그러니까 토지 개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국유화하죠. 그 다음에 기업 국유화. 그 사적 소유 제도를 근본으로부터 없애버려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국가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국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고 인민군을 창설하고 국기와 국가를 제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권의 어떤 기본 전략이 뭐냐? 민주기지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민주기지론을 이때 민주기지론은 진짜 민주주의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 인민의 선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가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당이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을 민주기지, 즉 공산기지로 먼저 만들자. 그걸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국유화하고 일당 지배하고, 그죠? 김일성 1인 지배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한을 어떻게 한다? 남한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게 소위 북한의 통일론입니다. 자주적 통일론 가는 게 그겁니다. 자주적 통일은 뭡니까? 누구 몰아내고 주한미군 몰아내고 통일한데 남한을 뭐로 통일한다? 공산주의로 통일한다. 그래서 이 민주기지론이 1차 과제가 있고 2차 과제가 있죠. 1차 과제는 북한의 민주화, 소위 공산화. 2차 과제는 남한 해방과 남한의 적화 통일. 이 두 가지가. 그런데 대한민국 건국은 많이 달라요. 미 군정이 만든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은요, 스탈린이 내려 꽂은 국가죠. 그렇죠? 그런데 미 군정은요, 한국인의 정부를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게 주 임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개혁이라든지 친일파 청산이라든지 이건 미군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한국 정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그래서 북한에는 토지개혁했고 뭐 친일파 청산 제대로 하지도 않았지만 하여튼 친일파 청산했고 했는데 남한 미군정은 그거 안 했다고 미군정을 요구하는데요. 그건 정말 잘못된 관점입니다. 북한이 토지개혁하고 저거 반대파 그러니까 그 반대파를 다 몰아내고 한 거는 그죠?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를 건립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초기 미군정은요. 그 45년 9월부터 46년 5월까지 한 8개월 동안요. 미군정은 진짜 자유경쟁 체제로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정도였어요. 아니 군정이 그런 정도 뭡니까 그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난 그건 미군정이 대단히 놀랍다고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이 미군정이요. 공산당이 뭔지 잘 몰랐는 거예요. 얘들 정체를 몰랐는 거예요. 얘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정권,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이 무차별적인 공격을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세력은요,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내하고 다른 남을 인정하고 내하고 다른 정파를 인정할 때 민주주의 가능하죠. 그렇죠? 얘들은요, 저거 이외에는 전부 쳐부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용납하면은 미군정도 유지될 수가 없고 남한은 공산화되는 거는 뭐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들게 되면 미군정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공산당 세력은 그 평화니 민주주의니 이거 다 기만 전술이다. 오직 목적 하나는 공산주의 혁명. 그 이외에 없다. 그래서 46년 5월부터 공산당 불법화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공산당이 온갖 공산당 주도로 그 다음에 그 소련 군정이 돈을 대주고 지시를 내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조선 공산당 그 이은 남노당이 지휘하고 그 다음 그 밑에 각종 이 사회단체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9월 총파업, 10월 대구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이제 미군정이 제압을 했습니다. 이거 제압 못했으면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될 수 없어요. 공산국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한국 문제는 유엔을 넘기자.
그래서 유엔에 넘겨가지고 이제 한반도 전체에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북한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고 남쪽만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거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하는 거는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름만, 간판만 바꿔둔 겁니다. 간판만 바꿔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이 남국과 한국과 북한은요, 국가가 본질이 다르다. 국가의 본질이 다르다.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분단이 분단의 아픔 이렇게 하는 거 그죠? 다 말짱 헛소리입니다. 분단됨으로 해서 남쪽은 진짜 해방이 되고 좋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분단 안 됐으면요, 한반도 전체가 김일성 신국이 되는 겁니다. 건국 주체가 달라요. 보세요.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했잖아요. 95% 넘는 투표율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선택한 겁니다. 국회를 구성하고 정권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인의 국가, 주권자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스탈린이 점지해가지고 소련 군정을 통해가지고 내려 꽂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조선 인민의 국가도 아니고 김일성의 국가도 아니고 그냥 소련의 국가예요. 그래서 북한이 주체사상 운운하는 거 보면은요, 참 희한해요. 이런 나라가 무슨 주체사상을 얘기해요. 기본 가치도 다르죠. 남한은 자유에 기초한 사회, 개인에 기초한 사회입니다. 북한은 계급 없는 사회, 평등 사회를 한다 그러지만요,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전부가 똑같도록 어떤 절대적인 권력이 모든 사람이 똑같도록 만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개성을 다 죽여버리고 개인성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 배급하는 거, 그죠? 살 몇 그램, 돼지고기 몇 그램, 해소 얼마,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등이란 이 개념 속에는요, 개인성과 자유를 완벽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체제는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 그 다음에 북한에는 국유제와 계획경제. 이거는요, 게임은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어디가 더 우수하다 하는 건 그거는 1991년으로 완전 끝나버린 겁니다. 정치체제, 민주주의, 공산국가, 민주국가, 공산국가. 민주국가는요,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주권자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주권을 얼마나 실현하냐 하는 것은 차치해 놓고라도 기본적으로 주권자입니다.
근데 공산국가는요, 국가 위에 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높은 지위는요, 국가 주석이 아니에요. 노동당 총비서입니다. 왜? 조선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누가 있어요? 신이 있는 겁니다. 유일신, 스탈린, 오택동, 김일성, 카스트로 이런 사람들, 폴포트. 그 다음에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인정받고 유엔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북한하고 다릅니다. 자, 근데 쟤들이 소위 공산당 기본 전략, 민주기지론을 실행을 했죠. 그렇죠? 북을 먼저 공산화하고 그 다음에 소위 남한 해방 정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략에 따라서 남침을 한 겁니다. 그건 아예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몇 번 우리 남침을 허락해 주세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드디어 50년 4월에 허락이 됩니다. 이제 막 간략하게. 그 다음에 중국이 1950년 5월에 이제 만약에 미국이 참전하면 우리도 참전한다. 그 북한한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6월 25일 날 남침을 하고 예상 밖으로 미국과 유엔이 굉장히 신속하게 참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3년을 끌다가 전전 협정을 맺었죠. 자, 그래서 남북이 다 폐허가 됐죠. 그래서 남과 북 두 나라는 폐허 위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폐허에서 출발해가지고 두 나라가 경쟁을 하겠죠. 여러 가지 경쟁을 하겠죠. 그죠? 왜? 서로 이기려고. 서로 통일하려고 하니까. 그건 결국 무슨 경쟁이 되겠습니까? 체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70년 동안 체제 경쟁을 했다. 그래서 분단 70년 결과가 어떻게 됐냐? 남한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있잖아요. 입장에서 보면요.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의 어떤 일상생활의 편의성은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 틀림없어요. 그런데서 북한은 생활 자체가 안 되는, 그 다음에 먹는 것조차 해결 안 되는, 자유는 일체 없고 그런 생지옥이 됐다. 분단 30년이 됐을 때
1975년도 경우에는요. 이 시기에는 48년에서 75년 이 시기는요. 남한은 반공 독재를 했고 북한은 김일성 독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승만 독재하고 박정희 독재했다고 나도 거품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죠?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독재의 강도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갭이 안 돼요. 몸의 자유, 정신의 자유, 행동의 자유. 우리가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요, 그때 박정희 시대였거든요. 박정희 시대가 제일 좀 악독했어요. 말하자면 독재의 강도가 제일 강했어요. 그런데요, 그때요, 박정희 욕하는 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이지, 일반적. 북한하고는 전혀 달라요. 말하자면 북한은 김일성이를 찬양 안 하면 못 견디죠. 그렇죠? 남한은 박정희한테 덤벼지는 못하지만은 박정희 욕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의 자유도요, 시위를 하지 않는 이상 몸에 대한 그 사람의 몸에 대한 억압은 없었어요. 시위하면 그거는 작살나지. 그 다음에 정신은 얘기했고 행동의 자유는요. 뭐 어디를 놀러 다니는 국내에 놀러 다니고 뭐 국내에서 행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반공 독재가 말하자면 자유가 70이고 부자유가 30이라고 할 것 같으면 김일성 독재는 자유가 빵, 부자유가 100인 사회다. 이 본질이 다르다. 왜 그러냐? 어쨌든 남한은 껍데기는 뭡니까? 헌법에 뭐라고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해놔놨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시장경제죠. 북한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반대한다고 종북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두환을 비판하고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비난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종북하는 세력들. 엄청 많아요. 운동권 주사파들이 전부 그 계열이에요. 호남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빨치산 시대니까. 그렇겠죠. 이건요, 김일성 독재의 본질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독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남한은 시장경제에다가 이제 5개년 계획 그래가지고 국가계획경제를 동시에 했죠. 북한은 완전 계획경제, 배급경제고, 배급제고. 이 시기에는요, 진영이 대결해서요. 미국하고 일본은 한국을 막 도와주고, 그죠? 그 다음에 소련, 중국, 동구, 이쪽은 북한을 막 도와주고, 그 결과 북한은 대동강의 기적을 이루고, 남한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어요. 대동강의 기적도요, 굉장한 거예요.
대동강의 기적은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정도 고도 경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노벨 경제학상 후보에 올랐던 그 여자 경제학자가 있어요. 조안 로빈슨이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1965년에 북한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코리안 미러클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북한이 먼저 일으킨 겁니다. 한국은 그보다 한 15년 정도 늦게 출발했어요. 왜 그러냐? 이승만이가 너무 개판쳐나가지고. 근데 대동강의 기적도요, 그 초기에는 이 토지개혁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국유화하게 되면 있잖아요. 그죠? 굉장한 해방감이 들떠요. 해방감. 그 해방감이 어느 정도 갔냐? 한 20년 가요. 한 20년 동안에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거라, 아마. 해방조국을 건설하는, 해방조국,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한다고. 그런데요, 이게요, 그 사회는 개인이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봐야 보상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사회에 비효율성이, 사회적 낭비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60년대 중반부터는 북한이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고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 중반이 되면은 남한의 시장 경제가 북한의 계획 경제를 추월해가지고 역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남북 경제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게 되겠죠. 그거는 뭐 어느 사회나 예외 없이 필연적입니다. 계획 경제는 반드시 망합니다. 분단 50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 1995년 분단 50년, 45년부터 쳐가지고 분단 50년 됐을 때, 한국은 끈질기게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마항쟁, 광주항쟁, 87년 민주시민항쟁, 그 다음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있어가지고요,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데, 그리고 독재의 뿌리를 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김영삼 정권입니다. 근데 김영삼 정권이 IMF 위기를 초래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저평가받고 있는데, 나는 김영삼 정권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하나에 없애버렸죠. 그래가지고 독재의 기반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부패의 기반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다음에 광주민주화운동도 공인을 해요. 이거 김대중이 한 게 아닙니다. 김영삼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감옥 보내요. 이보다 더 자유민주주의에 기여한 정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평가받을까?
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94년도에 그때부터는 남북 격차는 막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역사 거꾸로 가는 거죠. 김일성 유일 체제로 갑니다. 오직 김일성 한 사람만이 지배하는, 절대화되는, 신성화되는 사회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김일성 유일 체제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입니다. 72년도에 7.4 공동성명을 발표해요. 곧 통일이 된다 시켰어요. 네? 그래서 통일의 3대 강령을 내놔요. 자주, 민주,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자주, 평화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민족 대단결은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주라 해야 돼요. 민주.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해야 되지. 아니, 적화 통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하고 박정희하고 야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통일 분위기를 잔뜩 띄어놔놓고 남북의 이 정보통들이 이후락이 하고 김일성의 동생 김영주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냐. 남과 북을 서로 먹기로. 말하자면 남쪽은 박정희가 영구 지배하고 북쪽은 김일성이가 영구 지배하기로 담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헌법이 뭐냐 하면은 헌법이 남의 유신헌법, 북의 유일체제 헌법입니다. 그 상동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같은 날 또 발표를 해요. 공포를 해요. 헌법을. 1972년 12월 27일 날, 같은 날 공포를 합니다. 딱 짜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북한에서 주체 사상이 헌법에 국교로 못을 박힙니다. 국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막스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 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다. 이랬나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배하는 그 종교, 이데올로기로 공식 헌법에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 시기에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죠. 그러자 김정일이 2대 세습을 하죠. 그런데요, 이때 이게 2대 세습하느라고요, 북한 경제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 다음에 김일성의 허세, 김일성이 제3세계의 어떤 그 세계적 지도자, 이런 위상을 갖기 위해서 아프리카 국가들한테 엄청난 원조를 합니다. 군사도 파견을 해요, 아예. 아프리카에. 그 허사 버리다가 두 가지 때문에. 그 허세 버린 거 하나, 그 다음에 김정일을 그 2대 세습 하기 위해서 그 사업 하는데 국가 재정을 꼬라박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이 망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고난의 행군이라는 겁니다.
김일성이 죽고 바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모순이 폭발한 겁니다. 이걸 누가 구해줬냐? 김대중이 구해줬습니다.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에 4억 5천만 달러를 퍼줬습니다. 그 얘기는 또 이따 또 할게요. 그래서 북한 정권이요, 남한에 대해서는 저거를 죽자고 떠받드는 문재인한테도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김대중에 대해서는요, 그 북한의 요인들이 전부 깍듯이 김대중 선생입니다. 김대중 선생의 뜻을 받들어 이겁니다. 있잖아요. 김대중이 남한에서보다 더 엄청난 저걸 받아요. 대우를 받아요. 북한에서. 왜 그럴까? 살려줬으니까. 이 얘기를 지금까지는 안 했었는데 이제는 하게 되네요.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이미 민주화가 됐으니까 한국은 반공 독재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이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주권자의 나라가 된 겁니다. 대한국인의 나라가 된 겁니다. 북한은 김일성 국가. 김일성 혼자만을 위한 국가. 오직 주석을 위해서 모든 인민이 봉사하고 따라야 되는 국가. 그런 국가가 됩니다. 남한은 말하자면 만인의 국가고 북한은 1인의 국가가 된 겁니다. 분단 70년 천국과 지옥. 분단 70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대한민국은 3대 기적을 이룹니다. 그래서 유엔기구로부터 최초로 선진국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최초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제3세계에서 최초의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의 기적, 경제 규모가요, 세계 10위 경제 규모가 됐습니다. 더구나 첨단 산업의 강국이 되어 있어요. 그 미래가 굉장히 밝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주산업, 국방산업도 지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우주산업과 국방산업이요, 이게 선도산업이거든요. 거기다가 반도체, 배터리, 그 다음에 핵융합 발전소, 이 최첨단 산업들이 한국이 세계 거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주화. 한국인이 어떻게 보면요, 세계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오히려 있잖아요. 그죠? 너무 무기력해져 버리는 면도 있어요. 워낙 여론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한류가 세계사적 일을 냈다. 세계사적 사변을 일으켰다.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여하튼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일으켰다. 근데 북한은 어떠냐? 김일성이 신이 되어버린, 신의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의 위치를, 그죠? 세습을 합니다. 3대 세습을. 거기에는 누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느냐? 내 영모도 하는 수 없어요. 김대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왜? 딱 때 맞춰가지고 북한 살리기를 했거든요. 나는 그때 북한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중국이 그렇게 강력한 국가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때 북한이 몰락하면요, 통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김대중이 북한의 그 햇볕을 쫙 쬐준 겁니다. 그게 햇볕 정책입니다. 햇볕만 줬냐? 돈도 왕창 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김일성 신국의 체제 모순이 폭발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고난의 행군에서, 그죠? 최소 100만 명, 최대로 잡는 경우는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그래요. 그보다 더 처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 그 구세주가 누구냐? 김대중 정권이었다. 정상회담을 빌미로 뒷돈을 4억 5천만 불 줬습니다. 요즘 말 같으면 한 6천억 좀 되네. 북한에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거 누가 했냐? 김대중이가 박지원을 시켜가지고 서후위를 데리고 한 겁니다. 요 3인이 말하자면 북한을 살린 북한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지원이가 하고 서훈이하고 이 중국 베이징인가 어디서 송호경이란 북한 간부를 만나가지고 돈을 건네줬죠. 그래가지고 고난의 행군의 위기를 넘기고 핵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김일성 신국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신국으로 간다. 김일성 헌법을 만들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인데 그걸 김일성 헌법으로 뜯어 고쳐요. 이름은 똑같은데 저거 말로 김일성 헌법 또는 김일성 김정일 헌법. 얘들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아예 국가를 개인 사유물로 만들어버려요. 김일성은 조선 인민공화국의 창시자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다. 김일성은 영생불면의 주체사상을 창시했다.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루겠다. 아니, 조국 광복을 언제 지가 했는데? 응? 이러니까 보세요. 다 아는 사실조차도. 아니, 미국과 소련 때문에 해방됐잖아. 그거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켰대요. 김일성이가 조선을 해방시켰대요. 그래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켰대요. 아니, 공화국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바꾼 게 그게 잘한 거예요. 얘들은 미쳤어요, 완전히. 아니, 공화국을 개인의 국가로 바꾼 게 그게 잘한 거라고 헌법 서문에 이렇게 써놓은 게 얼마나 기가 차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민족의 태양이시며, 옛날에는 김일성 동지만 민족의 태양이라기 때문에 언제 김정일이도 민족의 태양이래요.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사상 리론과 명도 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 강철의 명장이시며 위대한 인간이시다. 그래서 김정일 동지와 김일성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 태양궁전은 수령 영생의 대기념비. 아니, 저 뭐예요? 그 눕혀놔, 죽은 사람 눕혀놔놓고 영생한대요. 이건 사이비 종교라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성지다. 그래서 이 헌법을 아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헌법으로 바꿔버렸어요. 핵심 뭡니까? 국가의 사유화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2011년이 되면 이제 3대 세습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당국가 체제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그죠? 국가 위에 뭐가 있다고? 당이 있고 당 위에 신이 있죠. 그죠? 위대한 수령 있는 겁니다. 요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시스템. 그래서 얘들은 우리나라 같으면 뭡니까? 뭡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서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 대통령 붙인 사람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죠? 서결이 가고, 윤석열이 가고, 윤짜장 가고, 말이죠. 그래서 남은 분단 70년의 결과, 남은 북에서 볼 때는 최소한도 천국이 되어 있고, 북은 객관적으로 그냥 생지옥이다. 우선 사람의 지위가 달라요. 남쪽은요, 민주주의의 기본이 이렇습니다. 개인을 인격 주체로 봅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사회의 결정권을 가집니다. 집단적 결정권을 개개인이 가지죠. 그래서
남쪽에서는 개개인이 그 나라의 주권자예요. 주권자는 뭡니까?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권자 아니에요. 한국은. 주권자가 결정권자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인격 주체이고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노동을 하고 소유하는 주체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주권자입니다. 사람의 지위가요, 최고로 가는 게 주권자예요. 다만 그 주권의 내용이 좀 더 높은 레벨이고, 그죠? 뭐, 그러면 더 좋죠. 북한은요, 사람이 뭐냐? 김일성교 신도들이에요.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웃기는 소리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건요, 수령 한 사람만 인격 주체. 인격 주체라는 뭡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예요. 판단과 결정의 주체예요. 근데 북한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한 권리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고 있어요. 북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성을 박탈해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핵심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수령만 사람이다. 나머지는 사람이 아니다. 개돼지고 로봇이고 신도일 뿐이다. 이 사상입니다. 수령 유일 인간 사상이다. 나머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아니고 복창로에 가르친 대로 복창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교 신도 집단으로서 있잖아요. 그죠? 온갖 김일성교의 의뢰에 동원되고 무조건 경배를 해야 돼요.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은 존재가 불가능하다. 개인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헌법에 한때는 이런 게 들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이게 북한의 구호예요. 만인 누구겠까? 인민이겠죠. 그죠? 한 사람은 김일성이. 국가도 남과 북이 극과 극이에요. 남은 주권자의 국가죠. 주권자가 선택한 국가입니다. 그래요. 자유민주주의 국가. 근데 한국은요, 주권자의 힘이요, 세계 최강이에요. 그래가지고 성한 대통령이 없었잖아. 그렇잖아요. 그 이제 옛날엔 네로 황제가 죽느냐 사느냐까지 이랬고 이래 했는데, 그죠? 요즘은 한국에서는 주권자가 익하고 있어요. 북은 김일성 교의 교주,
그게 수령이죠. 그래서 교주의 국가, 수령의 국가다. 그 다음에 자유가 전혀 없는 전체주의 국가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아예 그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다가 이걸 뭡니까? 지도 이념이라고 못을 박아놨어요. 이게 국교예요. 그 국교도 유일국교. 딴 거 믿으면 절대로 안 되는. 무조건 믿어야 되는. 그럼 인민은 뭐냐? 신도. 그죠? 견마지로. 견마. 개와 말 같은 짐승. 칩을 꽂아놓은 로봇.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나오는 그 책들, 이 문구 중에요.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총폭이 되자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가. 총폭이 뭡니까? 총과 폭탄이 되자는 거죠. 그렇죠? 아니, 인민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수령을 위해서 수류탄이나 총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수령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는 남은 사적 소유 시장 경제인데, 이게 이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죠. 그죠? 이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지만은 계획경제, 배급경제, 국유제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거예요. 경제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세계 10위 경제 규모가 됐다. 그 다음에 자본권과 노동권이 양립했다. 이거는 이제 민주화 이후입니다. 그래서 노동권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경제민주화, 더 많은 경제민주화가 필요해요, 한국. 지금. 그런 예들을 쭉 들 수 있는데, 임금 격차가 너무 심각해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한국이, 그죠? OECD 국가들 중에서 최악이에요. 제일 커요. 이래가지고는, 한 사회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써봐야 돼요. 그 양극화가, 이래 되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그죠? 근데 이 양극화는요, 체제 불문하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은 양극화가 심하다 그지만은 지금 상태는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최악,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그래도 좀 나은 편, 예측 같으면 좀 나은 편에 들어가요. 최악은 아닙니다. 최악은 어딜까? 남미 국가들, 중국, 미국, 이런 나라. 그 다음에 한국에 또 하나, 이 한국 자본주의, 한국 경제체제의 심각한 문제는 과열경제입니다. 과열경제. 어릴 때부터, 한 서너 살 때부터 과열경제에 들어가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 안 하면은 한국 미래 없어요. 그 다음에 대졸이 과잉이에요. 대졸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한 60%. 미국이 우리나라 다음 정도로 많은데 우리나라는 70% 넘어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30, 40%.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 대졸자들이 사무노동, 연구노동 이런 거 이외에 생산직이 있잖아요. 그런 건 기피해요. 그러니까 후직난 속에 구인난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많은 것도 이유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농업, 중소기업에서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농업, 중소기업이 내려앉을 수가 있어요. 일할 사람이 없는데. 지금 외국인 노동자 의존하지만은 외국인 노동자가 언제까지나 와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주로 동남아에서 오잖아요. 그죠? 동남아에서 오는데 동남아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 사정이 좀 나아지면요. 한국 안 와요. 그렇더라도 일을 하면 한국은 최저생활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이 9,620원. 월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조금 넘어요. 이거는 뭐 혼자 사는 데는 뭐 큰 지장은 없다.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한국 경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문제. 아기를 가지면은 내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앞길이 안 보이는 이런 계층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결혼도 엄두가 안 나지만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기를 가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은 결국은 이제 체제가 만하는 정도가 아니고 멸종으로 가겠죠. 북쪽은 국유제 배급제가 되었지만은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안 되는 거면 뻔하죠. 그죠? 어느 나라는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이 시스템은 유지가 안 돼요. 비효율성과 낭비가 엄청나요. 예를 들면요. 소련 시대에 농촌에는 감자가 그죠?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돼요. 근데 유통이 안 되니까 이게 농촌에서 썩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유통시키는데요. 장사들이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지금 여기에 감자가 없다. 근데 여기는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그 눈치 빠른 장사들이 트럭 끌고 가가지고, 그죠? 바로 사가지고 여 갖다 팔잖아요. 그죠? 금방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국가 배급 시스템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몇 차례 그 관공서 있잖아요. 그죠?
결정을 받아야 돼. 정보도 소통도 안 돼. 그러면은 아무리 과잉 생산을 돼도 없는 곳에서는 없는 거예요. 감자 과잉 생산과 감납 부족, 이 두 가지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회 자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소련이 그랬거든. 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제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공산당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그걸로 가요. 사실요, 이게요, 자본주의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도 이제 그 얘기예요. 이거 흔히 사회주의 체제를 국가 자본주의 체제라 그래요. 사실은 국가가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유일 자본가예요. 근데 사실은 국가도 아니에요. 누가? 공산당이 유일 자본가. 그러다 보니까 초기 해방감에서 말하자면 소장농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 토지를 받았잖아. 신나잖아요. 엄청나게 그 열심히 노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국유화가 돼버렸다. 일하겠어요. 눈치만 슬슬 보다가 왜? 이래봐야 나한테 돈 오는 게 없는데. 그러면 초기에는 해방감에 대동강 기적이 일어났지만은 공산당 자본주의 모순이 폭발하게 되면서 이제 경제 기반은 경제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배급 경제가 파탄을 났지만은 그럼 장마당이나 제대로 허용이 됐냐? 그것도 무슨 쫓기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경제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민생 바탕이 오겠죠. 그렇죠? 당장 먹고 살 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는 도저히 못 견디니까 탈북을 하는 거예요. 자유를 찾기도 하지만요. 배부르면 자유 잘 안 찾아요, 사람. 그러니까 배도 고픈기까지 하니까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도 자유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체제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북한이 제일 두려운 거는요. 안에서는 총칼로요. 인민들을 딱 객소리 못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도망가는 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를 막는 게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를 유인하는 말하자면 탈북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북한의 자유와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남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면 돼요, 그냥.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그걸 결사적으로 못하도록 한 거예요. 거기에 총대 메고 나선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 한국의 생활 편의성. 자, 지금 남과 북을 그죠? 사람의 지위, 그 다음에 국가 시스템, 경제 시스템의 차원에서 다 봤죠, 그죠? 다 봤더니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한국의 생활 편의성은요, 북한하고는 뭐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첫째로,
요즘은 좀 불안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젊은 여성들이 그 미친 남자들한테, 미친 그 젊은 남자들 요새 많아요. 한테 당하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참 불안한데, 여하튼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치안이 한국 굉장히 좋은 상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망, 뭐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 그 유럽에 그죠, 무상의료 있잖아요, 그죠? 그거요 허구예요, 허구. 병원에 가 몇 달 계약해가지고 병원이야 아픈 거야 금방금방 그때 그 한 아픈 병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그죠? 금방금방 그때 병원 가야 되잖아, 그죠? 접근성이 높아야 돼요. 아니 접근을 할 수가 없는데, 아니면은 사병원, 돈 엄청나게 줘야 되는 사병원에 가야 되는데, 접근성이 없으면은 그거는 있으나 마나예요. 뭐 미국의 의료보험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열악하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전자정부 행정서비스가 한국은요 굉장히 내가 필요한 서류들이나 뭐 할 때 그죠, 뭐 외국에서 이 살다 온 사람들 또는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요, 뭐 며칠 걸릴 거, 한 달 걸릴 거 이런 게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해결된대요, 거의 다. 이 전자정부를 만들어 놓은 탓이 덕분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 등 기업 서비스도요, 뭡니까, 쓰고 있던 상품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뭐 제각제각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요. 재래시장에서부터 어떤 뭐 복합 쇼핑몰까지. 그래서 그 다음에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 접근성이.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또 식당 서비스가 그리 좋다고 그런다요. 반찬 나오고 물 같은 공짜고, 물도 돈 받고 사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추가로 먹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건 내가 갖다 먹으면 돼. 요즘은 그거는 뭐 갖다 주지는 안 하고 대체로 내가 갖다 먹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팁이 없는 게 이게 그리 좋대요. 자, 분단 70년 무엇이 남북을 정반대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이와 같은 극과 극의 나라를 만들어 천당과 지옥으로 만들었냐. 3대 기적이 일어난 나라, 3대 세습이 일어나는 이런 극과 극적인 대비가 되는 나라로 만들었냐. 민족이 달라서 그러냐? 아니죠. 같은 민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 때문에 뭐 이랬다 이래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엔 제도와 체제 문제인가? 맞죠. 그렇죠. 지금 내가 다 설명했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나라, 동맹국이 누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유효상종이거든. 그죠?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3대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 핵심이 뭐냐?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한미동맹이라고 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는데, 제목은 대한미국의 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코메리카의 기적이라고 해야 될지 둘 중에 하나로 할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